자, 그럼 이어서 파트 3 문제 해결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형 계열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걸 알면 좋은데 모르면 이제 읽고 파악을 해야죠. 자, 봅시다. 특허를 침해하면, 그러니까 내가 특허가 있어요. 누군가 내 걸 침해해가지고 뭐 팔아먹었어.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리고 고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친고죄라고 하는 거죠. 친고죄.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날 때려가지거나 뭐 내가 다쳐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실려가거나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를 이제 때렸으니까 폭행죄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런 건 제가 신고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요.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자, 위증죄. 선서한 증인이 이렇게 허위의 진술을 하면 이렇게 벌금을 처한대요. 그러니까 징역 또는이니까 뭐 둘 중에 하나죠. 사위 행위의 죄래요. 그러니까 사위라는 거 뭐냐면 사위는 처가댁에 있는 사위가 아니고 사위. 그래서 거짓을 꾸며서 속이는 거죠. 행위로 특허 등록이나 존속 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 이런 애들은 이렇게 벌금을 처합니다. 자, 법인의 대표나 얘네들이 특허 침해죄 이런 거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여기에 대한 벌금형, 그 다음에 이 벌금형을 과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 했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벌금도 같이 양벌, 양벌이라는 건 이제 일타쌍피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하고 이것도 당한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명자 갑이 있는데 얘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을이 A에 대해서 특허권이 부여된 건 잘못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A에 관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에서 선서한 병은 특허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감정을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감정이 허위라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선서를 했는데 얘가 허위라.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서 보면은 위증죄가 되겠죠. 자, 밝혀지고 달리 무효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갑에 대한 특허권의 부여가 유효. 그러니까 이제 갑의 특허는 인정이 돼. 이런 거죠. 자, 생산회사인 정회사가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무는, 그러니까 정회사에 근무하는 무가 A를, 그러니까 특허를 이용해서 이름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갑의 고소가 있어야 병의 위증죄로 처벌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증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증죄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병이 이제 헛소리 해가지고 위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갑이 고소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특허 침해죄만 고소를 해야지만이 처벌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친고죄라고 하는 거예요. 친고죄. 그래서 친고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위증죄는 무조건 잘못하면 처벌받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그냥 무조건 불법 처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고소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자, 2번, 병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맞는 거죠. 자, 병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을에게 6천만 원의 벌금형이 때려지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죄가 있나요? 을은 죄가 없어요. 을은 여기 보면 그냥 특허가 잘못됐어 라고 그냥 무효 심판 청구를 한 거죠. 근데 병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을은 잘못이 없습니다. 양벌 규정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 무가 특허 침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은 3억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 지금 특허를 무단으로 지금 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7년이야 1억입니다. 틀렸죠. 자, 무에 대해서 특허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정회사에게 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양벌은 첫 번째 특허 침해죄가 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 이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특허 침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양벌 규정을 적용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된 겁니다. 2번.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이 경쟁 싸움에 관련된 건데, 서로 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략적 게임, 또는 뭐, 결정 게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전략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전략 A는 R&D를 강화하는 거고, 홍보를 강화하는 거고, CD는 뭐, 원가를 줄이는 거죠. 자, 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갑 회사가 수익률의 변화인데 갑 회사가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갑이 전략 A를 선택하고 을이 전략 A를 선택해요. 그러면 10%라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A가 갑이 을보다 10%를 더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의 입장에서는 플러스인 게 좋은 거죠. 그렇겠죠. 왜냐면 이런 것들,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을보다 전략 C하고 전략 D를 선택하면 25%를 먹게 되는 거예요. 25%. 그죠? 자, 그런데 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을이 바본가요? 을은 바보가 아니라 같이 선택을 하는데, 그럼 을의 입장에서 뭐가 가장 좋은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인 게 을에게는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전략 A를 선택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 뭘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략 D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전략 D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이쪽 계열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쪽 계열로 선택하면은 5%를 먹는 게 좋겠죠? 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경우도 얼마를 먹는 게 좋죠? 이 경우도 0%를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본 거죠. 을의 입장.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 그러니까 갑이 얘를 선택했을 때 을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0%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 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의 입장. 갑의 입장에서는 전략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20%를 먹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선택되면 20%를 먹는 게 좋겠죠? 제 경우는 25%를 먹는 게 좋겠고요. 제 경우는 5%를 먹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표를 잘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좋은 전략이라는 걸 중복을 한번 체크해 보면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전략을 보면 얘는 다 얘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기 되니까 중복되는 거 뭐밖에 없죠? 이거 있죠? 이렇게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건 전략 B와 전략 D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얘가 전략 A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얘가 10%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얘가 전략 D를 선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략 B를 선택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전략 A를 선택하면 얘가 전략 B를 선택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 선택할 테니 얘가 이걸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갑은 전략 B, 을은 전략 D를 선택하는 게 두 개가 겹치는 공간이고 여기가 합리적인 선택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의 행성이래요. 그러니까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항성이라는 게 태양의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의 뭐 태양의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여기까지가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죠. 항성. 그래서 여러 개의 항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은하계 이렇게 부르고 이러잖아요.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자, 그래서 외계 행성을 발견하면 이 행성이 공존하고 있는 항성의 이름 바로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할 게 뭐죠? B부터 붙여요. 알파벳 B. 그러니까 얘는 글리제 876은 글리제 876 항성의 B, C, D니까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발견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행성은 그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다른 요 항성에 따라서 여기서 공존하고 있는 얘가 행성이죠. 얘가 다양한 별칭을 얻습니다. 자, 질량을 기준으로 지구형과 목성형이 있습니다. 목성 질량의 0.9배 이상은 목성형, 그 미만은 지구형 이렇게 부른대요. 자, 목성형 행성은 사악한 행성과 선량한 행성이 있습니다. 자, 질량이 큰 목성형 행성이 항성 가까이 있을 경우 항성을 흔들어. 그러니까 우리 쪽에 가까워지면 우리 쪽 걸 흔들어. 그래서 우리의 행성의 공전 궤도를 교란시켜. 그래서 소행성을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악한 행성이라고 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어. 그래서 날아가는 어떤 소행성이나 행성을 막아줘. 착하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뜨거운 차가운 행성이다.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표면이 지나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이 존재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골디락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구 같은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거. 자,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핑크계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자, GJ504래요. GJ504 항성의 B니까 첫 번째가 되겠죠? B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되고요. 자, 외계 행성 중에서 가장 질량이 작대요. 목성 질량의 4배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성형이죠. 자, 그 다음에 궤도보다 9배 더 먼 거리에서 항성 주위를 공전하니까 착한 행성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표면 온도는 섭씨 238도래요. 우리나라가 섭씨죠. 100도니까 238도예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자, 추정됩니다. 그리고 물과 외계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골디락스가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 골디락스거든요. 자, 첫 번째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첫 번째 목성형 행성 맞죠? 9배라고 4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중 발견된 것이 총 2개냐? 첫 번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2개다라고 했는데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중 발견된 것은 총 2개냐라고 했죠? 아니죠. 첫 번째잖아요. 그거 틀렸죠? 이건 문제가 쉬웠네요. 자, 역대 발견된 외계 행성은 모두 지구보다 질량이 크도록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역대 발견된 여기서 얘가 가장 작은 질량이래요. 나머지도 뭐야? 다 컸겠죠? 작은 질량이 뭐야? 작은 질량이 목성의 4배예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질량이 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자, GJ504b는 골디락스 행성이 아니죠. 왜냐면 물이 없어요. 자, 내부의 다른 지구형 행성으로 날아가는 소행성이나 행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선량한 행성으로 불릴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량한 행성일 수는 있지만 뭐 여기 있다고 해서 뭐 반드시 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 만약에 막아주면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고 막아주니까 착한 행성, 선량한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분류를 잘 해야죠. 자, 여기서 회원이라는 건 본인 회원과 가족 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건데, 아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빠가 카드를 만들어요. 그럼 신용카드는 한 달 뒤에 결제하니까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결제를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바로 결제하는 건 뭐예요? 우리 체크카드라고 하죠. 체크카드라고 부르는 요게 있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회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빠 한도가 300만 원이야. 한 달에 3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 그럼 가족 명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들, 뭐 아빠, 뭐 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요게 아빠가 다 책임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엄마나 아들이나 딸이 돈을 안 갚으면 아빠가 다 갚아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도는 300만 원에서 나눠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아들에게도 뭐 300, 엄마에게도 300, 딸에게도 300 이렇게 주는 게 아니죠. 합쳐서 3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 누가 지는 거야? 본인이 지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발급한 거고요. 자,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사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의 그러니까 아빠가 지는 거야, 아빠가. 자, 그래서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일시정지나 이런 게 가능하대요. 자, 그래서 통보할 수 있다. 일단 뻥으로 기재한 거야. 거짓말로 기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사용대금을 3회를 안 내. 너무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민이나 구속됐어요. 사망했어. 이민은 이제 우리나라에 떠나간 거예요. 변제가 불가능해. 그럼 이제 카드를 정지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회원이, 그러니까 회원이니까 조심할 게 뭐예요? 가족 회원, 그 다음에 본인 회원 됩니다. 나 카드 안 쓸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본인 회원은 엄마나 아들이나 딸의 동의 없이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야, 너 카드 중지할 거야. 아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시정지 통보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구한테? 회사한테 라는 거죠. 자,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밝히는 시점에서 해지된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본인 회원인 A가 딸의 동의 없이 카드를 해지할 수 있나요? 있죠. 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가족 회원인 C가 자신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나요? 있죠. 회원이니까
여기는 본인 회원, 가족 회원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자, 최근 1년간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지 의사를 묻자 D가 해지 의사를 밝혔어요. 통보할 수 있고 의사를 확인해야 되니까 맞죠. 자, 2회 아니죠. 3회죠. 3회. 3회까지는 괜찮아. 3회 이상 연체하면 얄짤 없이 바로 해지하겠다는 거죠. 자, F에게 카드사가 그 사실과 일시정지를 통보한 경우 허위 맞죠?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안 된다. 뻥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은 좀 안 좋은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따라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의할 때 유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어. 얘가 어떤 뭐 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A라는 벌로 인해서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려서 얘는 벌이야. 죄가 없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정 시점까지 쭉 앞으로 가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앞으로 돌리니까. 자,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어느 형벌 조항에 대해서 합형 결정을 했다면 그 시대 상황이나 사정 변경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경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합헌했어요. 그 법이 맞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결정, 뭐 낙태 같은 거죠. 과거에는 낙태는 합헌이야. 근데 지금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이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낙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까지도 재심을 청구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벌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때에는 최후의 합헌 결정을 선고한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벌 조항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다 소급해서 내는 건 아닌데 재심 청구는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심판해 달라. 난 무죄다. 그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죄 판결로 선고를 받으면 형사보상금 청구도 인정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복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간통죄가 이때 이렇게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위헌 결정한 거죠. 관통 괜찮다 이거죠. 관통은 이제 그런 거죠. 남의 그런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간통죄가 없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가불병은 이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첫 번째, 얘는 위헌 결정이 나서 2007년에 징역이 확정되었고요. 1년간 교도소에 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확정이 됐으니까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복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둘 다 가능합니다. 얘는. 자, 얘는 간통죄로 1년과 집행유예를 받고 복역하지 않았죠. 집행유예를 받은 건 집행유예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징역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주는 거죠. 2년 동안 지켜보다가 네가 문제가 있어?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날려버릴 거야 라는 게 집행유예죠. 그러니까 뭐 징역 5년에 집행유예 뭐 7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복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고는 받았으니까 재심 청구는 가능하고요. 형사보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징역형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했으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재심 청구 인정되는데 형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하죠. 틀렸죠? 자, 얘는 안 됩니다. 얘는 형사보상금은 안 돼요. 자, 을은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맞죠? 자, 병은 둘 다 인정됩니다. 틀렸고. 자, 둘 다 인정됩니다. 틀렸죠?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거를 복역을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복역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잘 생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6번 봅시다. 자, 이거 보면 정당이 있는데 정당은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5개 이상의 도시에 시도당을 가져야 되고요.
각 1000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럼 5개 도면 5000명이 있어야 되겠죠? 당원이. 자, 그 다음에 창당 활동의 발기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성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당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거위원회의 결성 신고일부터 창당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중앙당에 창당 신청을 하지 않은 때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자,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은 200명, 시도당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대표자는 선거위원장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의 등록 신청이고 이제 발기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는 취소를 해야 돼. 정당을 취소합니다. 자, 어느 때냐? 다음 같은 경우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입니다. 자, 그런데 정당 설립에 등록에 필요한 위에 보니까 뭐 몇 명 이렇게 기간이 있었죠. 뭐 도당 뭐 1000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식 선거 전 3개월 이내에 생긴 때, 그러니까 이제 당원이 줄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면 선거일 후 3개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흠결 시부터 3월까지는 취소가 유예가 돼. 바로 취소하면 그러니까 야, 좀 더 모아봐 라고 하는 거죠. 자, 총선거에 참여해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정당을 취소합니다. 자, 볼게요. 2010년 2월 1일 날 정치인이 5개 도시에 600명의 발기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당의 경우는 200명 이상, 도당의 경우는 100명이니까 500명 이상이 됐죠. 자, 결성했고 시에서 4,000명의 당원을 모집하면 되나요? 안 되죠. 5개 도시니까 5,0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땡. 얘는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정당 성립이 안 됩니다. 자, 2010년 3월 15일 중앙당이니까 중앙당 300명, 5개 도시에 각각 150명인데 자, 위를 보면 중앙당은 200명 이상이니까 되고요. 도시로 각각 150명이니까 되겠죠. 자, 시도시에는 각 2,000명씩 총 10,000명 다 됐네요. 모집한 후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 정당으로 성립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5일 날 이렇게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죠. 자, 그러면 자, 결성 신고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이내에 창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3월 15일 날 등록을 했고 신고를 했어요. 몇 개월? 6개월이니까 9월 15일까지 해야 됩니다. 9월 30일 날 했으니까 안 되죠. 자, 정당은 2개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2개 도시에서 각각 2,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현재 당을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총선거를 2개월 앞뒀어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선거가 선거일 전 3개월 이내에는 선거일 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취소할 필요가 없고 선거일이 끝나면 한 달 뒤죠. 한 달 뒤로부터 3개월이니까 얘는 총 4개월 정도까지 지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또 모으면 되겠죠. 틀렸네요. 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정당은 이 1,000만 표 중에 25만 표를 얻었어요. 그럼 1,000만 표분의 25니까 2.5%를 획득했죠. 그러면 등록이 유지되나요? 유지되죠.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했기 때문에 얘는 등록이 유지됩니다. 유지. 그죠? 맞다. 정답이 리을번. 얘가 맞겠네요. 1번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엔젤 엥겔 개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분모값이 뭔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 이거는 A가 자, 가계 지출을 이렇게 쪼개 본 거예요. 자,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자, 분모가 뭐죠? 가계 지출이에요. 자, 가계 지출 중 음식비 이게 엥겔 개수죠. 이걸 보통 엥겔 개수라고 하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소득이 아니에요. 가계 지출이죠. 음식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가계 지출 자체가 뭐 일정할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증가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일정하잖아요. 근데 음식비 지출액은 처음에는 뭐 배고프니까 많이 먹겠지만 나중에는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 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요 가계 지출은 늘어나는데 요 값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소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피복비 지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돈 많이 벌면 좋은 옷 입고 하니까 점점 올라간다 이런 거죠. 자, 주거비와 강연비에 대한 지출은 거의 일정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화비 지출액은 증가하겠죠. 돈이 많이 벌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자, 이거를 A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가계 지출 중 음식비 지출만을 떼내서 A 개수, N개 개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A 개수는 총 가계 지출에서 음식비 비중을 표시한 겁니다. 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겠죠. 이게 값이 일정한데 지출 값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소득 수준이 늘어났다고 해서 가계 지출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썼어요.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너무 아껴. 이 사람 너무 아끼는 거 안 써. 그래서 50만 원만 써. 이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가계 지출 중 교육비 비중, 이걸 엔젤 개수라고 합니다. 엔젤. 애들은 천사야. 맞나요? 어쨌든 간 천사다. 자, 그래서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죠. 자, 그 사람들은 약 한 72만 원 정도? 자, 가계 지출이 10%니까 약 한 120만 원 정도를 버는데 가계 지출이 120만 원 정도 쓰는데 12만 원 정도 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상위 20% 가구는 월 평균 72만 원이야. 이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20%를 쓰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6배 정도 되죠. 그러면 X 곱하기 0.2가 72만 원을 쓰는 거니까 가계 지출액이 얼마예요? 이게 10분의 2죠.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5를 곱하면 310만 원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만 원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60만 원에 20% 정도 되니까 72만 원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증가할수록 확실히 요 비율 자체도 증가하죠. 교육비 증가율 자체가. 자, 소득이 증가하면 A 개수는 어떻게 되죠? 감소한다고 그러죠? 틀렸고. 자, 소득이 높은 가게라도 모두가 값비싼 음식을 선호한다면 소득이 낮은 가게보다 A 개수가 높아지나요? 그쵸? 음식비를 비싼 거 먹어.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나는 무조건 비싼 거 먹는 거야. 막 소고기 먹고 난 그런 거 좋아해.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거 맞는 겁니다. 일단 세모로 놔두고. 자, A 법칙과 A의 개수는 달라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음식비 지출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알 수 없죠.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음식비 지출액이 줄어들거나 하는 건 이거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요 A 법칙에 따르면 요거는 비중만을 따로 띈 건 A 개수죠. 그러니까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자, 지난 1분기 가계소득의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하위 20%의 3배냐? 언뜻 보면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120만 원이고 얘가 360만 원에 72만 원이니까 120만 원에서 360만 원이잖아요. 아까 계산했을 때 얘가 120만 원, 얘가 360만 원이니까 3배구나. 아니죠. 왜 그러죠? 얘는 분모값이 가계 지출액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소득은 몰라요. 소득은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36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500만 원 버는데 360만 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출액이라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 지난 1분기 가계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액 현황을 볼 때 낮을수록 높나요? 아니죠. 높을수록 더 많이 지출하죠. 그러니까 지출액 비율이 높다는 거는 교육비가 높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예 틀린 말이죠, 이거는. 그렇죠? 자, 넘어가서 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 볼게요. A의 기업은 자금이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10년 후의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니까 이제 판단할 때 봐야 되는 거죠. 자, 통신사업이 있대요. 통신사업. 통신사업은 초기 비용이 2,300억 원이야. 비용을 따져보면 2,300억 원 이렇게 되는 거고 매해 300억의 이익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B기업이 참여를 해. 그러면 이익이 100억 원으로 줄어요. 그쵸? 근데 B기업이 참여할 확률은 30%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30%, 얘가 70%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참여하지 않는 확률이니까. 그럼 요거는 기대이익이 210억. 참여하면 100억으로 주니까 30억. 그러니까 얘 240억의 기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자동차를 볼게요. 자동차. 자동차는 비용이 600억이래요. 그런데 매해 100억의 이익을 갖다 줘요. 그런데 C기업이 참여하면 수익이 반으로 줄어. 그렇죠? 근데 참여 의사가 반이래요. 이쪽 50%, 이쪽 50%라는 거죠. 그러니까 50,
25니까 75의 이익이 생기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 가구를 볼게요. 가구를 봤더니 초기 투자 비용이 450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60억의 이익이 생겨요. 그런데 D기업이 진출하면 수익이 20억 정도로 줄어. 근데 확률이 10%, 1알이 10%입니다. 1알, 그죠? 여기 90%고 얘가 10%야. 라는 거죠. 그럼 9르기 54. 2가 되니까 얘는 56의 이익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좋냐를 보면은 비용 대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비용 대비 이익이 얼마나 높냐? 240에 2300이니까 이게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1이 지금 안 되죠. 0.1xx 정도 되죠. 그죠? 쟤는 얼마예요? 600분의 75입니다. 그러니까 1%가 넘죠. 그러니까 0.2는 안 되고 2면 이제 1이면 60 정도 되니까 0.1에다가 0.13 정도 되나요? 6318 안 되겠고 0.2xx 정도 되죠. 그렇겠죠? 이건 1.0 몇 대 되고 1.2 정도 되고 얘는 450분의 56입니다. 2 곱하면 900분의 112가 돼요. 나누면 0.1 분의 이게 9가 되니까 900이고 22가 되니까 93, 27, 9, 2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로 따지면 비용 대비 효과는 자동차하고 가구 요 순서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겠죠. 이게 900하고 110이니까 이쪽으로 1.5가 증가하죠. 그럼 1.5 곱하면 얼마 돼요? 75에다가 30, 7.5니까 얼마가 되죠? 37.5가 되니까 778점 얼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37.5니까 여기 얼마예요? 37, 75에다가 37 더하면 102가 되죠? 112가 되네요. 그쵸? 112점 땡땡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가 1등이고 효율을 따지면 얘가 2등, 얘가 3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셋 다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600억 들고 얘가 450억이니까 일단 1050억이고 얘를 하려면 얘를 못합니다. 2300억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하고 가구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먼저 할 때 얘를 먼저 하는 게 좋냐? 이거 선택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2900억 얘를 못해. 얘네 두 개 하면 얘를 못해. 당연히 얘를 먼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와 가구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하느냐? 자동차하고 가구 제조업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9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